볼 수 있는 극장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GV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오늘 이제 와주신 이제 강경태 배우, 강경태 감독님부터 해서 이제 인사 말씀으로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본극도 각본 쓰고 연출한 강경태라고 합니다. 좀 식상한 멘트긴 한데 진짜 진심으로 너무 춥다는 날 예보가 미리 한참 전부터 예보가 있어서 좀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 극장을 처음 왔거든요. 이 지역 주민인 영화하는 후배한테 노원 국민들이 되게 아끼는 공간이라는 얘기 듣고 좀 기대를 하고 왔는데 진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를 채우실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고요. 엊그제 제가 명동에서 GV 하고 나서 어떤 트라우마가 지금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좀 약간 지금 계셔준 것만으로도 그게 좀 약간 상쇄되는 어떤 느낌들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잠깐만 중간에 미트여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극도에서 일두영 맡은 백종환입니다. 네, 너무 식상한 말이라고 하긴 했는데 진심이기도 한데 이 추운 날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며칠 전에 명동에서 했을 때 트라우마라고 하셨는데 몇 분 안 계셔서 저는 긴장도 안 되고 좀 편하게 얘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제가 조리 있게 말을 혹시라도 할 수 있을지 좀 불안합니다. 최대한 성심성의껏 얘기할 테니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서 역을 맡은 안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명동 GV를 못 가서 어떤 상황인지는 몰랐으나 저는 오늘 오자마자 너무 행복했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줄 몰라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범 역할 맡은 박찬우라고 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 GV 일정이 오늘 저희 공식적인 마지막 GV 일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정말로 영광입니다. 네, 저희 영화 좀 무겁습니다. 가시는 발걸음은 가벼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춥지만 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예. 또 뭐 할 말 없나?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쾌한 아저씨, 줄여서 유씨. 네, 반갑습니다. 배우 민태율입니다. 네, 앞에서 이미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저까지 없는 말을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이 추운 날, 12월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인데 이렇게 일본국도에 관심 가져주시고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즐거운 GV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토율 배우님 이렇게 유쾌발랄한 시작을 해주신 게스트가 있었나 싶었는데 너무 시작 이렇게 좋게 좀 해주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지금 질문들이 지금 또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빨리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오늘은 저보다는 이제 관객분들과 게스트분들 간의 어떤 소통이 더 중요한 자리니까 어떤 얘기든 좀 많이 좀 나눠주시고 더불어서 이제 배우님들 더 많이 말씀하실 수 있게 감독님보다는 배우님들께 집중적인 어떤 질문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제가 알기로는 일본국도가 시나리오 기획부터 이제 제작까지 대기가 제작부터 이제 개봉하게 되는 어떤 그 기간이 꽤 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일본국도를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아실 텐데 목포부터 이제 북한의 개성까지 이어져 있는 이제 곳이라고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거두절미하고 이제 여쭤봤을 때 물론 이제 극중에서 로드무비로 펼쳐지는 어떤 지역들이 이제 일본국도의 어떤 지역들로 이제 되어 있는데 감독님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하자면 여러 국도가 있는데 어떻게 일본국도에 꽂히셔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만들게 되셨나 어떤 그런 배경에 대해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화의 진짜 완전한 최초의 시작은 이 영화의 인물들이 가장 마지막에 가는 이제 파주, 정확히 지명으로는 파주보다는 양주인데요. 근데 이제 있었던 2002년도
뭐 얼마 전에 이제 월드컵처럼 2006 월드컵에 있었던 그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동생 압사 사건에 대한 관한 이야기를 언젠가는 꼭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오랫동안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하는 방식들을 좀 오래 고민하면서 그 사건과 연결되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시나리오를 떠올릴 때쯤에 이제 용산 미군 기지가 이제 평택으로 또 이동하면서 거기에 이제 되게 노골적으로 여기 인서트 컷으로까지 제가 딱 찍어놓은 그 대추리 평화마을이라는 곳, 그러니까 대추리는 사실 이제 지명으로만 남아있고 거기에 농민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졌는데, 그런 사건들이 일본국도로 쭉 이어져 왔고, 일본국도가 첫 번째 국도로서 아까 호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끊어진 길, 불가능한 어떤 끊어진 길이라는 그 길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 그리고 그 국도를 따라서 이루어졌던 어떤 현대사의 좀 비극적인 어떤 역사들이 저한테 쭉 달라붙었고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지금 사건들이, 그 장소들이 저희 영화 속에 등장하는 장소들이 실제 그 장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그 미선이 호중이 사건이 있었던 그 도로는 사실은 그 도로 딱 그 자리에서 찍기는 뭔가 여러 가지로 윤리적인 저 개인적으로 윤리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면서 그 도로 바로 옆에 있는 한 5m 정도 옆에서 찍었는데요. 대출이 남아있지 않지만 거기서 찍었고, 사실은 촬영을 그냥 몰래 한 거니까 가능하지만 유심히 보신 분들은 철조망들이 막 보이는데 거기가 진짜 지금 이제 험프리 미군 기지 옆에 도로에서 저희가 찍기도 했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사라진 것들, 더 이상 이제 잊혀지고 기억되지 않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화적 형식으로서도 흑백 혹은 로드무비, 지금은 잘 영화에서 만나기 힘든 어떤 영화적 형식으로서 흑백과 로드무비도 자연스럽게 이야기 주제하고 맞물리면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약간 좀 무거운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배우님들께서 이 분위기를 좀 깰 수 있는 유머러스한 얘기들을 많이 좀 준비해 주시기를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 작품은 이제 어떤 각자의 그 뭔가 트라우마 혹은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유사 가족을 이루게 되는 어떤 로드무비처럼 보이기도 하면서, 방금 감독님께서 얘기하셨던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라거나 저는 백종환 감독님께서 백종환 배우님께서 지셀 같은 작품에도 참여를 하셨는데, 저는 그 작품의 어떤 그 캐릭터와도 약간 맞닿아 있는 어떤 부분도 많이 느끼게 됐거든요. 예컨대 처음에 윤석, 이제 그 안윤호 배우님께서 이제 연기하셨던 그 캐릭터가 죽은 어떤 아이들을 보거나, 특히 파주에서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총소리였던 것 같아요. 계속 탱크 소리가 나면서 이제 피를 이제 가득 흘려 있는 두 아이를 마주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감독님이 말했던,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냥 단순한 어떤 힐링의 로드무비 같은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묵직한 현대사의 어떤 뭐랄까요, 그늘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좀 이렇게 그을린 부분들을 많이 다룬다는 부분들을 처음 보실 땐 많이 못 느끼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신다면 한 번 더 보신다라고 하면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이 많았는데, 그래서 혹시 배우님들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연기들이 너무 이제 출중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유씨 같은 캐릭터는 정말 저게 참 극 중에서 사람인가 신인가 정말 알 수 없는 어떤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그 긴 머리에 히피가 생각나는 어떤 그 복장도 너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래서 배우님들께서는 이 작품에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었는지를 좀 이렇게 간략하게 백종환 배우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참여하게 됐는지.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이게 제가 원래 인연이 있던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일반적인 경로를 통해 가지고 감독님 만나게 되고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지금 순간 살짝 벙쪘었는데, 그 첫 미팅 때도 좀 이렇게 추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감독님 만나가지고 작품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 일두라는 인물 자체가 저랑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고민이 많이 됐는데, 감독님이 또 아마 생각하셨던 이미지는 저랑 달랐을 거예요. 그게 당장 그 그림을 아마 그려놨었던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완전 저랑은 다르게 막 덩치도 크고
좀 투박하게 생긴 인물이었어가지고 속으로는 그 그림 보면서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근데 괜히 좀 최대한 그나마 제가 생각하는 비슷한 모습을 느낄 수 있게 그냥 그 준비하면서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그게 잘 먹혔는지 제가 잘 속였는지 감독님이 저를 또 이렇게 캐스팅 해주셔가지고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똑같이 오디션을 봐서 같이 하게 되었는데 오디션 때도 그렇고 하게 된다고 할 때도 계속 똑같이 저랑 윤서랑 너무 다르고 그때도 그림에서도 단발머리에 약간 고양이상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윤서가 좀 더 날카롭게 생긴. 근데 저는 항상 제 스스로가 되게 좀 순하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민망해? 네. 그래서 감독님도 처음에는 사실 많이 고민이 됐었다. 본인이 생각한 윤서랑도 많이 달랐고 근데 한번 그래서 더 끌렸고 그래서 더 한번 모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같이 하게 되었고 지금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지금 하면 못하겠다. 지금 그때 오디션 때도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무슨 아무래도 저랑 너무 다르다 보니까 기대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제가 막 대기실에서 막 이렇게 발을 올리고 막 이러고 있었대요. 그 모습이 되게 뭔가 윤서의 어떤 모습을 살짝 보셨는지 그 모습이 좋았다고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네. 네. 저는 좀 다르게요. 종범 역할이 저랑 잘 어울린다고 하셨습니다. 네. 하셨고 외모적인 얘기를 하셔가지고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감독님 뭐가 어떤 지점이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캐스팅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눈이 약간 짝눈입니다. 네. 그 짝눈이 마음에 들어서 그게 불량스러워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그렇구나. 저 양반이 별로 그렇게 연기를 많이 안 보는구나. 얼굴로 가는구나. 네, 그 생각을 했었고요. 저는 그 오디션 저희가 다들 배우들이 이제 뭐 회사랑 같이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프리랜서로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 과정들이 이제 저희가 영화사를 찾아가거나 뭐 직접 미팅을 하거나 혹은 오디션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프로필을 돌리기도 합니다. 네. 네, 사실은 너무 많은 프로필들을 돌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돌렸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제 프로필이 어떻게 감독님한테 이렇게 유입돼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연락이 와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대기실에 있는데 저밖에 없더라고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기실에 앉아 있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오늘 오디션 보러 오신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예 오디션 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한 대 피시죠? 그래서 예 그러시죠? 그래서 이 양반 뭐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같이 올라가서 옥상에서 담배를 폈어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뭐 이렇게 해서 뭐 저렇다. 그러세요. 그래서 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대기실에 있는데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들어가니까 감독님이신 거예요. 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여러모로 종범이같이 생겼다고 좋아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그렇게 선합니다. 뭐 없이도 살 사람이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서 얘기를 너무 잘 해갖고 항상 이 마지막 순서는 좀 제일 긴장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을 접하게 된 경로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게 접했고 혹시 영화에서 유 씨가 처음 등장할 때
그 표정들이 어떻게 지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오디션장에 그러고 나타났습니다. 그 바지도 심지어 제 옷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 복장으로 오디션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제 보통 이제 오디션장에 도착하거나 이제 미팅을 갖게 되면 바로 이제 뭐 사담을 좀 나눈 다음에 바로 이제 연기를 보기 마련인데 그렇게 시간이 지난 줄 몰랐는데 한 20분 정도를 사담을 나누고 있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지영 PD님께서 이제 그만하고 빨리 오디션 봐야 된다. 두 사람 기다린다. 아마 그 20분의 시간이 감독님이 저의 비주얼을 아마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적응하는 시간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공교롭게 이제 앞 작품들부터 머리를 이제 딱히 터치를 안 받아서 계속 좀 기르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 이제 유씨라는 역할이 딱 있었을 때 이거는 내가 하면 굉장히 좀 재밌을 작품일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지원을 하고 미팅을 하고 이제 그 작품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그 보는 바와 같이 성격이 막 그 정도로 텐션이 막 높거나 제가 좀 높아요. 높고요. 네. 또 여기 있는 배우들도 지금 좀 긴장해서 그렇지 저희 다 선하고 텐션이 높고 착한 배우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민태열 배우님이 개인적으로 그 머리의 어떤 형상과 이제 그런 패션으로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볼 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패션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그 바지 누울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소리치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 GV가 있다면 꼭 그런 모습으로 한번 좀 어떠실까요? 가발 반드시 가발이라도 뭐 붙임머리를 해서든 간에 그 바지랑 다 입고 와서 뭐 수위가 무슨 문제겠습니까? 네, 제가 그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배우님 약속해주셨고요. 그러려면 관객분들께서 좀 더 좋은 반응들을 해주셔야 가능해지기 때문에 꼭 한번 주위에 많은 좀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백종환 배우님께서 그 어떤 이 캐릭터 그 일두에 대해서 잘 안 어울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짓을 끝나지 않은 세월 2 같은 작품에서 보면 백상병의 그 어떤 모습과 저는 너무 잘 맥이 맞아가지고 물론 중간에 식품 같은 작품에서는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감독님께서 그걸 좀 염두하시고 캐스팅하신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좀 감독님 그런 부분은 좀 있으셨나요? 네, 그때 만났을 때 이미 제가 되게 둘 다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 지금 호준이 말씀한 것처럼 지슬이나 10분이나 다 봤던 작품이고 좋아하는 작품이어서 처음 만나뵀을 때는 이 영화에 출연을 하실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인연이 될 건지 아닐 건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좋아했던 영화에서 출연한 배우님을 만나는 일단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반갑고 그런 느낌이었고요, 처음에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슬의 어떤 그 상병의 모습을 레퍼런스로 뒀냐라고 생각하진 않고 다른 감독님들이 종환 씨를 보면서 어떤 느낌들을 어떻게 캐치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는 배우인 종환 씨 갖고 있는 어떤 고유성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에 제가 생각했던 일두의 어떤 느낌들의 스케치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좀 더 펠리니의 길에 나오는 어떤 앤서니 킨이나 혹은 이만희 감독이 산포하는 길에 백일섭 어떤 그런 어떤 피지컬도 그렇고 이런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레퍼런스가. 근데 되게 다른 분이 저한테 오셨는데 저도 저 스스로를 일두라는 역할을 스스로를 의심하고 질문하면서 계속 형상화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종환 씨가 갖고 있는 어떤 느낌? 약간 끝나고 보니까 되게 잘생기셨는데 그때는 막 잘생겼다는 느낌도 안 가졌어요. 지금처럼 잘생기셨으면 선택하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고유한 어떤 느낌들이 저한테 이렇게 저를 설득시켜 것 같아요. 그리고 안윤호 배우님가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되게 거친 캐릭터의 거친 어떤 모습의 여성의 어떤 배우님이셨다면 저는 오히려 더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되게 약간 순수무구한, 심지어 이제 또 그 일두의 약간 성적인 어떤 얘기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그런 순수한 모습도 보여주게 되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너무 이제 배우님의 캐스팅이 너무 타입 캐스팅이었다라는 어떤 말을 보태고 싶어서 좀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고요. 그리고 저기 종범역에 이제 그 박찬우 배우님에 대해서는 양아치 연기가 너무 좋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배우님 연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 특히 뭐 다 대사들도 좋은데요. 저는
그 종범 역의 이 저기 박찬호 배우님께서 하는 그 어떤 대사들이 너무 맛깔지다. 그 이거는 감독님의 어떤 디렉팅이었을까 아니면 이제 협의하에 어떤 대사를 만든 것일까 이런 좀 궁금함도 좀 있었거든요. 그 어떤 좀 이렇게 말만 나는 그런 대사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구성을 하시고 좀 이렇게 연기를 하셨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처음에 시나리오 받았을 때 시나리오가 굉장히 잘 어떤 그 말 맛을 잘 살릴 수 있게 써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제 입으로 나오는 것까지의 과정을 이 세권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열어주셨어요. 감독님께서 좀 열고 생각을 해주시고 같이 고민도 많이 하고 특히 그 어떤 성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세게 또 묘사가 되면 불편한 지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나 혹은 이 욕이나 혹은 조금 더 이 나쁜 말들, 나쁜 말들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꽤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저의 그 나머지들은 저의 이제 제 입에 익을 수 있도록 꽤 오랜 시간 이제 어미라든지 여러 가지 고치는 것들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감독님의 도움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꽤 예민하신 감독님들도 많으신데 완전히 믿고 맡겨주셨고 제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이야기해드리면은 너무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 잘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그 디렉팅에 말씀해주시고 그래서 사실 작업 환경이 굉장히 저는 편안했다고 해야 되나? 좀 편한 환경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느끼시는 걸 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칭찬이라고 해야 되냐? 네. 그게 처음부터 이제 농이 거져 있던 게 아니라 오랜 시간으로 이렇게 그렇게 그렇죠. 하시면서 이런 관계에서 좀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관객분께서는 캐릭터들을 보고 문득 떠오르는 영화가 오즈의 마법사다라는 얘기를 주셨어요. 윤서는 도로시, 일두는 양철 로봇, 유씨는 허수아비, 밀크는 토토 같다. 얘기를 좀 얘기하셨는데 이 오즈의 마법사 OST가 극중에서 쓰이게 되는 오버 더 레인보우이기도 한데 그래서 윤서가 차에서 흥얼거리던 오버 더 레인보우를 들으니 그 캐릭터들이 떠오르는데 영화 제작에 염두하신 게 있으신지? 아무래도 오버 더 레인보우에 대한 어떤 사용? 이런 유씨가 이제 직접 연주도 해주는 어떤 부분도 있게 되는데 그 어떤 오버 더 레인보우의 어떤 사실 은유적으로는 그 어떤 이상향에 대한 어떤 그 갈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떤 분이 질문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분이신가요? 여쭤보면 되게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네. 네, 제가 좋아하는 어떤 로드무비의 원형을 가진 영화들, 아까 말씀드렸던 펠리니의 길이나 삼포 가는 길, 한국의 로드무비 걸작 중에 고래 사냥이 다 쭉 있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오즈의 마법사도 당연히 머릿속에 있었고요. 그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배역별로 매칭이 된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구성, 그런 로드무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나쁜 의미가 좋은 의미로 전형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3명 혹은 4명의 어떤 인물들이 어떤 각들을 이루면서 길을 가는 어떤 느낌들의 전형성들을 좀 저는 오히려 좀 가져가고 싶은 게 있었고 거기서 이제 오즈의 마법사도 당연히 고민이 되었고 무엇보다 지금 호준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음악을 저희가 쓸 수는 없었지만 음악 감독님하고 그 테마를 사실은 변주하는 곡들을 좀 만드는 것들도 많이 좀 염두에 두면서 작업을 했던. 네. 질문을 계속 좀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윤서 캐릭터에 대해서 약간 독특했던 부분 중 하나가 각 챕터 이제 뭐 인천, 뭐 파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늘 시작부터 알습니다. 이 캐릭터는. 그래서 사실 이건 단순 감기나 어떤 뭐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뭐 오한 같은 게 아니라 저는 마치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망령에 이 캐릭터가 반응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은 파주 같은 곳에서 보면은 이곳에 사람이 있었다라는 어떤 곳에서 이제 빙의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좀 이러한 설정에 대해서 혹시 감독님과 좀 얘기를 나누신 부분이 있을지 네, 저 안현호 배우님께 좀 여쭤보고 싶네요. 우선 대본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됐었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감독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었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가 사실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걱정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서 감독님이랑 근데 그 대화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장갑차 얘기도 사실 저는 그런 로드무비인지 모르고 그냥 진짜 1인 로드무비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처음엔 되게 거부감도 사실 있었고 그런 메시지를 담는 그릇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저 이 대사 안 하고 싶은데 저 이거 꼭 표현하셔야 되는데 감독님은 막 예전부터 이거를 자기는 꼭 영화에 담고 싶었다는데 그래서 거기를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유 씨에 대한 어떤 좀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캐릭터는 뭐랄까 되게 특히 뭐 이렇게 마지막 사라지는 어떤 그 쪽에도 뭐 일종의 죽음으로 볼 수도 있고 정말 뭐 어떤 이상향에 대한 어떤 고소에 이제 가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는 것인데 되게 좀 독특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연기적으로 좀 여쭤보면은 처음에 너무 너스레를 잘 떨면서 이제 착한 척 안 하고 귀찮게 안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들러붙는 게 참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네, 그렇죠. 그런 대사들이 이거는 약간 애드립인가? 이것도 좀 약간 일종의 합을 좀 미리 맞췄던 부분일까라는 좀 궁금함이 있었어요. 혹시 이런 연기에 대해서는 좀 배우님이 좀 덧붙여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유 씨의 대사들은 뭐 애드립보다는 일단 대본에 많이 다 쓰여져 있었는데 일단은 중점을 둔 거는 어떤 톤이었어요. 왜냐면 다른 배우들과는 좀 별개로 제가 톤이 좀 높고 좀 계속 그런 밝은 이미지를 계속 말 그대로 좀 들러붙었습니다. 제가 일주일한테 들러붙었는데 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톤에서 뭔가 좀 간극이 생겨버리면 너무 유 씨라는 인물이 너무 튈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너무 판타지적인 요소가 아니라 실존하는 인물로 이제 표현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좀 중점적으로 연계를 좀 했고요. 근데 다행히 세 명의 저는 나름대로 되게 합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두 형하고도 이제 한 방을 쓰면서 굉장히 친해요. 저희 친하고 근데 영화상에서는 실제로는 좀 그 사남 기운을 저는 좀 많이 받기는 했어요. 또 그 지점이 제가 연기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대사나 이런 것들은 좀 대본에 의해서 많이 이제 표현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합으로 또 이렇게 완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극장에 계속 나타났다가 개를 안고 또 다시 등장했다 갔다가 뭐 이런저런 것들이 배우님이 어떤 그 인물을 쫙 표현하는 어떤 그 외형적인 부분이나 그런 연기들이 너무 잘 받쳐줬기 때문에 그 묘한 어떤 캐릭터성을 되게 잘 살렸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종범에게도 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약간 가장 궁금했던 게 이제 그 일두에게 일격을 당해가지고 저는 이제 목숨이 끊긴 걸로 이제 저는 느끼게 되었는데 그 다음 장면에서 이제 김금순 배우님, 곽 대표 역을 했던 그 김금순 배우님과 잠깐 이제 나타나게 되는 어떤 인서트 컷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를 여쭙자면 그 일격에 꽤 되지 않은 것인지 어떻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게 저희가 영화 찍으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던 실제로 종환이 형이 백종원 배우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기도 하고 작업하면서 되게 잘 받아주셨어요. 그러면은 좀 배우로서 신이 나고 막 연기할 맛이 나는데 정말 그게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원래 시나리오대로라면은 이걸 안아서 꽉 안아서 그러니까 얘를 약간 질식시키는 이제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질식시킨 것이 이제 이 사람한테 좀 타격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를 악물고 얘가 오길 기다리는 그 저희 대표님이니까 금순 선배님이랑 같이 기다리는 그런 씬이었는데 실제로 그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사람이 기절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진짜로 죽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시나리오를 믿고 저희가 액팅을 했고 저는 나름대로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영화에서 그리고 꽤 그게
저랑 이제 앞으로 그 일두라는 역할이 앞으로 그 종범이라는 역할과는 조금은 다른 길을 갈 거라는 어떤 것을 암시하는 무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팰 수도 있고 종범이가 이게 전투력이 강해 보이지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애예요. 승질만 있는 애고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맞을 수도 있고 혹은 더 제가 막 거기서 도발을 하는데 때릴 수도 있지만 그 때리지 못하고 이 껴안는 그러니까 포옹으로 그 제압을 하는 것이 꽤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믿고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죽은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투 찍으면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약간 저는 좀 이해가 됐던 게 사실 일두 캐릭터의 전사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어떤 부분인데 일두는 거의 야상을 입고 전투화를 이렇게 신고 있는 어떤 모습은 저는 사실 군인의 어떤 한 형상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그가 이제 여자 주인공과 이제 계속 이제 어떤 그 로드무비를 펼치면서 보여지는 어떤 부분들은 아까 뭐 효선 미선도 얘기했지만 저는 아까 뭐 예컨대 뭐 배우님이셔서 좀 더 제주 4.3 사건의 어떤 그것도 좀 떠오르기도 하면서 더불어서 그 5.18의 어떤 그런 희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저는 사실 그 안현호 배우님의 캐릭터가 약간 꽃잎에 장선호 감독님의 꽃잎에 약간 그 이정현 배우님과도 약간 좀 맥이 좀 닿아 있는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제 그 종범과 이제 백종원 배우님의 일두와도 약간 좀 뭔가 전사와의 어떤 관계들도 좀 이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마치 종범은 라이벌처럼 굴면서도 자기를 마치 계속 도발을 해가지고 그의 어떤 본성을 좀 끌어내려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여지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 부분인데 그래서 약간 좀 거두절미하고 얘기 드리면 좀 백종원 배우님께서는 감독님과 이 캐릭터의 어떤 전사에 대해서 좀 어떤 얘기를 좀 나누셨을지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이게 저희가 촬영한 지 3년이 돼가지고요. 진짜 사실 나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아마 당연히 나눴겠죠. 이거 입고 있다 이제 개봉한다는 소식 듣고 저도 이제 GV를 하거나 할 때 얘기를 하려고 그때 당시에 그 시나리오랑 노트를 펴서 한번 봤어요. 제가 까먹고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전사가 뭐 그런 거였어요. 일두가 얘기를 했겠네요. 어머니한테 버려지고 그래서 자기 버려진 이유를 근데 자기한테서 찾는 거죠. 자기 잘못이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 방어적인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런 얘기들을 아마 제가 감독님하고 얘기하면서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이 뭐 전반적으로 어떤 그림을 저한테 강요하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지를 않아가지고 좀 자유롭게 제가 생각하는 것들 감독님한테 얘기 나누고 근데 웬만하면 다 이렇게 오케이를 하셨던 것 같아서 그렇게 전사하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아까 군인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 일두가 군인 뭐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던 거라서 이게 아마 흑백 영화다 보니까 원래 그 컬러로 했으면은 그 군인 느낌보다 더 색깔도 있고 여러 개의 옷을 입고 있어서 그렇게 좀 비슷하지 않은데 저도 보면서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이게 흑백이다 보니까 저 지슬이랑 거의 뭐 보여지는 게 비슷해가지고 네, 저도 그런 생각했는데 실제 컬러였으면 그런 느낌은 좀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건 모르겠고. 맞아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특히 이 어떤 그 일두에 대한 전사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떤 엄마에 대한
그 뭐 마지막 엔딩과도 연결이 되지만 엄마에 대한 어떤 일종의 애증 그리고 또 집에 대한 어떤 불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좀 더 설명적으로 들어갔게 되면 좀 영화가 너무 납작해지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어떤 그런 좀 이렇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영화를 더 풍부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좀 약간 우스갯소리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극 중에 좀 충분히 그 일두와 윤서의 관계가 여물지 않았을 때 처음 국밥신을 마주했을 때 이제 윤서가 빼놓은 시키려고 두은 어떤 음식을 이제 갑자기 이제 먹게 되면 일두가 먹게 되면서 이제 사례를 들리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그 장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초반에 딱 이제 뭔가 인서트된 어떤 부분으로는 이렇게 뭔가 좀 장난스러운 모습으로 뭔가 시작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거두절미하고 여쭤보자면 그 장면을 넣은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두와 윤서가 따로따로 캐릭터가 약간 빌드업되는 초반에 실제 시나리오에서는 지금 편집이 78분 정도로 내려앉았지만 원래 제가 생각했던 러닝타임으로 오면 그 순간이 한 20분, 30분? 그러니까 되게 초반은 아닌 느낌이었는데 원래 계획대로 가면 근데 그 각자가 되게 캐릭터가 빌드업되는 과정에서 만났을 때는 좀 어떤 걸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둘의 관계가 약간 둘의 관계가 살짝 온전히 풀리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 풀릴 수 있다. 뭐 풀린다는 표현이 뭐 둘의 관계가 익숙하게 둘이 또 뭔가 어떤 멜로적인 뭐 이런 게 아니라 둘이 그냥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두 인물이 서로의 틈 안으로 들어오는 곳에 여유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처음에 한 번은 이렇게 문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있었고요. 근데 지금 편집본에서는 그게 조금 더 앞에 있는데 원래는 사실은 조금 더 그 뒤에 있는 걸로 서사의 이 전개로는 원래는 그렇게 계획됐던 장면입니다. 질문들을 일단 좀 소화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평이 있네요. 요시가 뺑소니 쫓아가는 뒷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혼신을 담은 뜀박질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평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차제에 여쭙자면 유씨가 말한 돈다발이 필요 없는 그곳은 어디인가요? 동생을 따라간다는 의미일까요? 라는 점에서 제가 아까 사실 굳이 말하면 죽음의 어떤 부분도 좀 있고 감독님이 자꾸 고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김기영 감독님의 바보사냥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작품에서도 마지막에 어떤 완전 초월된 어떤 이상향을 따라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좀 더 설명을 좀 보태주시면 좀 어떨지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영화를 찍기 전에도 배우분들하고 되게 많이 특히 이제 유씨 역의 태율 씨하고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긴 했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 영화가 완성돼서 관객을 만나는 자리에도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감독으로서 되게 무책임하게 이 글을 또 쓴 사람으로서 저는 뭐 그거 생각 안 했어요가 아니라 제 안에는 어떤 곳일까라는 어떤 원래 또 시나리오에 존재하는 대사들이 있거든요. 지금 잘렸지만 그곳은 뭐 아프지도 않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어떤 수많은 또 윤서가 동생한테 들려준 이야기로 존재하는 대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편집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냥 마지막 윤서의 말이 저의 어떤 말인 것 같아요. 그런 곳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있다고 믿는다보다 믿고 싶다. 어딘가 있다고 믿고 싶다. 그게 이제 아까 관객분 중에 오버드라이브 말씀인 것처럼 그냥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두 캐릭터도 사실 이제 그 윤서와 이제 좀 더 가까운 어떤 그 딱 강이 펼쳐져 있는 데에서 어떤 롱숏으로 보여주는 그 구도도 너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도 약간 그러면 마치 너의 삼촌이 돼도 되겠냐라는 어떤 식의 얘기로 좀 들렸는데 그렇게 좀 관계가 좀 가까워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면서 그 백종원 배우님의 얼굴에는 이제 상처들이 그렇게 좀 있는데 아마 그 곽 대표와 이제 그 종범의 어떤 뭐 싸움 같은 게 있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어떤 그 일두의 삶은 또 어떨 것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님 특히 이제 시간이 많이 흘리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덧붙여 주실 수 있을 게 있을까요?
그 영화 내에서는 어쨌든 열린 결말이니까 뭐 일두가 어떻게 되는지는 근데 그 마지막 그 철도에서 이제 상처 입고 그 터널 같은 쪽으로 쳐다보는 장면 찍을 때가 생각나는데 그 감독님이 살짝 웃는 모습을 담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정말 미세하게라서 저는 안 웃고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덜 웃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진짜 나노 수준으로 미세하게 웃는 걸 원하시는 건가? 생각보다 무쌍이야. 생각보다 네, 무쌍이야. 그랬던 기억이 나서 그 미래는 좀 일두의 미래는 그 윤서를 만나기 전 일본 국도를 지나오기 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저도 해봤고요. 그 나아지는 게 뭐 생활이 갑자기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사람을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그런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만 그 한 말씀만 보태면 그 철도 마지막 일도 마지막 장면에 혹시 이 광준이 저희가 아까 배우님 말씀한 것처럼 아마도 공식적으로 마지막 GV 다른 자리에서 뭐 어떤 단체 상영이나 이렇게 되는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극장에서 하는 마지막 GV일 것 같은데 일두가 혹시 손에 뭘 이렇게 만지작거렸는지를 혹시 필름 보신 분들이 계시고 안 그래도 지금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윤서의 카메라 안에 필름이 없는데도 사실 계속 찍는다라는 거는 사실 사진 자체가 박제되고 기억한다라는 어떤 의미로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관객분께서 윤서의 카메라 그리고 마지막 즈음 일두의 상처난 얼굴과 함께 손에 들린 필름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좀 더 그 감독님께서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걸 보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가 어떤 건네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다 전달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필름이 일두가 준비한 그 필름이 윤서의 카메라에 장착이 될지 그래서 진짜 사진을 찍게 될지 더 이상 지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어떤 것으로 남아있게 될지 어떤 장소나 사람들이 인지는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일두가 그 필름을 준비했다라는 것이 제가 열 수 있는 이 인물들에 대한 최대한의 어떤 저 스스로의 응원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감독이 자기 영화 속의 어떤 상징이나 어떤 것들을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저도 되게 좀 위험하거나 촌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마도 공식적인 어떤 GV 마지막인 자리일 수 있어서 그 장면이 촬영 감독하고 저하고 사실 감독님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런가? 너무 노골적인가? 이런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라는 장면인데 아무도 상영을 하면서 그 장면들이 사진 작가를 하시는 분들도 그 장면에 필름이 손에 있었다라는 걸 못 알아채신 분이 계셔서 이 자리에서는 그냥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관객분께서는 캐릭터들이 다 너무 인상적이다라는 어떤 평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감독님이 약간 출연이 많지 않은 어떤 배우들의 할애하는 어떤 방식이 너무 좋았던 게 마지막에 노윤정 배우님 그 이제 백종환 배우님께서 이제 어머니로 이제 착각하게 되는 그 캐릭터도 별거 아닌데 이제 그 가래떡을 굽고 있는 그 모습으로 되게 인상이 많이 깊게 되고 그리고 김건순 배우님도 짧게 나오지만 되게 속된 말로 쓰레기 짓을 하고 있지만 되게 약간 교양 있는 척을 하는 그런 설정을 통해서 내 인물들을 짧은 출연이지만 인상 깊게 한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좀 어떠실까요? 감독님이 그런 좀 작은 캐릭터들도 그렇게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뭐 하는 어떤 그 일종의 의도라고 할까? 뭐 그런 방식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 더불어서 관객분은 이제 뭐 윤서 캐릭터에 대해서도 여쭤보면서 뭐 촬영 중에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생각하시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일단 감독님의 그 질문부터 먼저 드리고 싶네요. 네, 그 우선 말씀하시면서 호주님이 일두가 엄마로 착각하는 이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네, 뭐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뭐 제가 찍은 영화라서 아니요 엄마가 착각한 게 아니라 엄마일 겁니다 막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 네, 뭐 착각하면 착각한 대로의 어떤 인물의 감정들을
담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좋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사실은 그건 모든 영화의 모든 감독들이 작은 배역이라고 하더라도 인상적인 어떤 순간들을 비록 한 씬이어도 그게 대사 한 줄이든 표정 하나이든 어떤 것들을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배우분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배역에서 노력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감독인 제가 배우들과 협업 안에서 그 배역들한테 드려야 되는 너무 당연한 노력. 그게 그 배우 자체에 대한 노력이 아니라 이 영화 전체로 봤을 때도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뭐 좋게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아주 배우분들에게 그리고 이걸 보시는 관객분들한테 아주 부끄럽지 않게 잘 되어 있냐라고는 조금 부끄럽습니다. 항상 미안한 거 부끄러움을 이제 갖고 있기도 하고. 네. 제가 너무 좀 납작하게 이제 확실한 것처럼 얘기를 드렸는데 그건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 다르다는 좀 얘기를 드려보고 어떠실까요? 좀 영화 찍으시면서 좀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혹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바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까 질문이 윤석 캐릭터를 만들면서 감독님과의 에피소드를 여쭤보고 뭐 그러셔도 되고 아니면 촬영 중에 뭐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봤는데 찍었을 당시에 저라는 사람이 지금보다 마음의 여유가 많이 없고 누군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많이 버거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면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조금 약간 거만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많이 여유가 생기고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생겼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제일 저랑 많은 얘기를 감독님이랑 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언쟁이 많았는데 늘 제가 의문점을 가지면은 그거를 끝까지 잡고 계속 풀어주셨던 게 너무 감사하고 죄송했고 그런 성격이 웃기지만 윤서랑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서 네, 도움도 꽤나 받았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에피소드 촬영하시면서 기억나시는 분? 네. 아까 그 작은 그러니까 잠깐 나오는 역할들에도 꽤 많이 비중을 뒀다 그 말씀 하셨는데 정말로 저는 또 너무 집요하게 이 셋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만날 수 없는 배우들이 많았는데 나오신 배우들, 출연하신 배우들 정말로 다 너무 대배우들이시고 너무 연기도 좋으시고 사실 그 금순 선배님이랑도 제가 한 회차밖에 촬영을 안 했어요. 네, 굉장히 가까운 사이지만 한 회차밖에 촬영을 안 했는데 다들 같이 작업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오늘 그 집창촌 이모 하신 분도 배우분도 지금 앉아서 다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오늘 보시고 하시는데 연기 너무 좋죠. 네, 저는 만나 뵙진 못해가지고 그 영화에서 보고 요것도 하시더라고요. 네, 저랑 좀 같은 까라로 요거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네. 그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제가 그때 기억나세요, 감독님? 제 촬영이 제 생일 바로 전날 촬영을 하는 게 한 회차가 있었어요. 맞아. 근데 촬영을 다 했어. 그쵸? 촬영을 다 하고 이제 저녁 때 끝나고 하는데 감독님이 찬우 씨를 이렇게 돌려보낼 순 없다. 생일인데. 그래서 생일 파티를 하자. 우리가 오늘 촬영을 다 끝내놓고. 그래서 찬우 씨가 숙소에서 좀 대기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숙소에 있었어요. 근데 다 이제 스태프들 배우들 다 촬영하러 갔죠. 근데 그 숙소에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그 큰데 저 혼자 있는 거예요.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아침 먹으라고 깨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이 됐는데 이 양반들이 그냥 거기서 무슨 그 식판에다가 먹었던 거 기억나죠? 막 그거 먹고 제 생일날 괜찮다고 했는데 사실 안 괜찮았거든요. 짜증도 많이 나고 서울 가면 만날 애들 많았는데 저런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생일만 되면 아직도 그 촬영장의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지금 까먹으셨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고요.
그 찬우 씨가 또 되게 고생을 해주신 게 이거는 꼭 진짜 뭐 다른 배우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찬우 씨 그 영화 후반부에 이제 차에서 일두랑 뒤에서 인터뷰에서 네. 하는 씬 같은 경우는 꼭 뭐 에피소드 뭐 그 외에도 에피소드가 되게 많지만 찬우 씨가 말씀하신 대로 떠오르는 게 그 전날부터 제가 눈에서 어떤 보름 같은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계속 그게 근데 뭐 촬영장을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날이 굉장히 또 약간 스케줄이 하드한 게 돼 있어가지고 다 밀어붙이면서 거기가 마지막 촬영이었고 아마 그쪽으로 넘어온 시간이 12시도 넘은 시간이었고 다음날 촬영도 있으니까 그래도 새벽 뭐 3시, 4시는 안 넘기게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다 있었는데 진짜 이제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제가. 그냥 아예 이렇게 고름 때문에 눈이 아예 쫙쫙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거의 이거는 뭐 이걸 어떻게 모니터링도 좀 보기가 불가능하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그때 제가 진짜 이제 그러려면 기댈 수 있는 게 이제 촬영 감독과 어쨌든 두 배우분이었고 근데 일두는 종환 씨는 저희랑 계속 움직이고 다니면서 종환 씨의 피로도도 굉장한 상태였고 다만 이제 찬우 씨가 조금 더 거기서 먼저 기다려주시면서 찬우 씨가 조금 더 에너지를 저희보다 좀 갖고 있는 상태이셔서 그때 그 씬은 정말 시나리오를 썼고 제가 카메라 구도 이런 거 정해져 있었지만 촬영 감독과 찬우 씨 두 분이 거의 어떤 특히 찬우 씨가 스스로 연출하면서 만든 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거의 이제 그리고 저희 스크립터도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안 보는 사이 뒤에 가서 막 토를 하고 오고 그러니까 저희 막 완전히 전반적으로 그날 거의 어떤 엄청난 상황인데 그때 아마 찬우 씨가 그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그 씬을 끌어가지 않았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진짜 그 씬은 특히 찬우 씨가 그 씬의 감독이셨죠. 저는 그냥 거의 이제 뭐 눈을 못 뜨고 그냥 이러고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 씬에선 제가 감독이었고요. 농담이고 그 씬이 상당히 보시다시피 롱테이크예요. 아주 길고 특히나 제 대사 너무너무 많고 그랬던 씬이라 어쨌든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종환이 형이 굉장히 바쁜 스케줄로 움직였기 때문에 맞춰볼 수 있는 시간도 적었고 리허설을 해볼 수 있는 시간도 적었고 그래서 혼자 많은 연습과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료 친구들한테 맞춰달라는 말도 많이 해서 만날 수 없으니까 자주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갔는데도 사실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정말로 원테이크에 끝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새벽 4시여가지고 습기는 막 올라오고 저는 또 바지를 그 약간 양복 바지 있잖아요. 그거 입고 있는데 막 스며들어. 막 추워. 저체온증 와. 힘든데 제가 처음에 그 대사의 초반부쯤에 한 번을 너무 추워갖고 대사를 하나 이렇게 씹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리고 그 다음 테이크에 한 방에 갔던 것 같은데 종환이 형도 너무너무 그때 잘 받아주시고 잘 이렇게 해주셨고 촬영 감독님도 제 이 블로킹이 꽤 있었는데 그 블로킹에 따라서 정말 잘 잡아주셨고 정말로 여러 사람들의 그 혼신의 힘 마지막 있는 거 왜 마른 오징어에서 단물 나오잖아요. 네. 그 느낌으로 쫙 쥐어짜서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다행히 정말로 테이크를 많이 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다들 너무 고생을 하셨고 감독님만 이제 뭐 병원 가서 꿀 빠시고 저희는 다들 고생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오늘 끝나고 이제 한잔 할 것 같은데 하면서 좀 얘기 좀 하려고요. 네, 해야 됩니다. 네. 참고로 그때는 아까고요. 다음 날. 맞아. 네, 박찬호 배우님 그 어떤 이 캐릭터에 너무 이제 감화된 나머지 이런 어떤 멘트들이 정말 많이 영향을 받았다. 그 어떤 느낌으로 정말 연말에 열심히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멘트들이 느껴져서 얘기를 드리고요. 사실 이게 마지막 지부이라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하실 말씀이 너무 많고 사실 관객분들도 뭐 흑백에 대한 부분이나 특히 뭐 밀크에 대한 어떤 부분도 너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저희가 너무 시간이 좀 이제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모두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너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가 단순한 어떤 힐링의 혹은 뭔가 서로를 그냥 위로하는 어떤 로드무비에 지나지 않고
그래서 사실 흑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시대성을 다 이제 거세를 하면서 다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면들도 있기 때문에 이 영화의 흑백 미학이 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사라지는 것들이나 사라질 위기에 어떤 있는 것들에 대한 예상 같은 것들도 영화가 너무 잘 담아내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보신다면 분명 좀 다른 느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마지막을 좀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관객분이 질문해 주신 건데, 쓸쓸하면서도 애틋한 분위기가 흑백 필름에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인물들이 각자의 다른 배경과 사연을 갖고 길을 나아가면서 힘든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데요. 일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한 나아가기 위해서 행동하는 무엇이나 생각이 있으신지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질문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감독님부터 뭐 이렇게 인사와 끝 인사, 앞으로의 계획까지 좀 보태서 이 부분을 좀 마지막 얘기로 하고, 네,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고 사인회를 좀 열도록. 그리고 뭐 배우님들 너무 이제 멋있다 잘생겼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희 얘기를 안 한 채 마스크만 한번 벗고 사진 찍을 수 있는 시간도 드릴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혹시. 네, 마지막에 되게 네. 마지막에 보통 영화제든 영화 지부에서 잘 안 나오는 질문은 어떤 방법이 있었는데, 네, 영화 속에인데 영화 외에 어떤 일상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게 하는 힘. 지금은 그냥 딱 떠오르는 게 제 조카들인데요. 제 조카들, 어린 조카들, 이제 8살, 9살 된 조카들인데, 뭘 나아가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일두가 윤서에게 삼촌이라고 얘기하면서 끝맺지 못한 그거를 이제 계획하고 쓸 때쯤에 이제 제가 실제로 삼촌이 되기도 했고,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혹은 어른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가 뭐 나아가는 건 좀 거창한 것 같고, 제가 그래도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사람과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두가 윤서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아마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썼지만 하고 있고. 네. 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도로 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마지막 인사는 개봉을 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촬영이나 만나기까지 3년이 걸렸다라는 말을 지금 관객 배우분들도 어떤 아슬한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이 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여러 가지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분위기 또 에너지를 이렇게 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거기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둡지 않게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미안한 어떤 일이거든요. 같이 고생한 배우나 스태프분들한테 그걸 뭐 그 온전한 시간을 다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보다 그래도 개봉을 하고 나서 반겨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했던 것들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저는 사실은 개봉하고 나서 되게 이 GV 자리 처음에 이제 호주님께서 작은 영화들에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영화들의 슬픈 운명 같은 것들 있는 것 같아요. 독립영화라는 것들. 근데 독립영화 중에서도 좀 저희 영화가 또 독립영화 중에서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 걸로도 작은 영화라고 또 더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봉하고 나서 사실 오늘까지 전 하루하루가 되게 좀 힘들고 괴로웠었어요. 뭐 별로 되지 않는 네이버의 어떤 관객수들이나 그리고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감독으로서의 어떤 의무만 아니면 좀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솔직하게 있었고, 되게 좀 힘들고 괴로운 어떤 시간들이었거든요. 영화를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는데, 그 노력을 하는 이유가 또 그 다음의 고통을 맞이하기 위해서인가? 라는 생각들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사실 이렇게 객석에 진짜 많은 분들이 채우실지 모르고 오늘 오면 꼭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되게 근사하고 많은 환호를 받는 사람 혹은 작품 옆에 같이 서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티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영화처럼 굉장히 작은 영화
기꺼이 시간과 관심을 내줘서 옆에 서주시면 그 관객분들의 그런 것들이 아마 관객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한테 응원이 되거든요. 정말 큰 응원이 되거든요. 아마 나는 그냥 뭐 한 2시간 이렇게 영화 잠깐 보러 왔는데가 아니라 사실은 저처럼 이제 작업하는 사람, 배우분들 모두에게 이게 되게 얼마나 다정한 응원이고 감사한 일이 되는지를 꼭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개봉 후에 되게 그 도망가고 숨고 싶었던 마음들이 지금 채워주신 그 어떤 객석의 숫자로 제가 순간적으로 울컥하는 마음이 딱 올라다가 참았는데 울컥하면 이따가 술자리에서 엄청 놀림을 받을 것 같아서 네, 아무튼 진심입니다. 근데 뭐 네, 그 이거를 제 마음을 그런 의도는 아니시지만 제 마음을 좀 괴롭던 마음들을 관객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저한테 되게 큰 포옹을 해주신 거라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한데 저희가 사실 다음 영화가 40분에 시작돼요. 그래서 일단 약속된 어떤 사진 일단 마스크 벗은 채 말씀을 하지 않는 걸로 해서 포토타임을 가진 후에 저희 사인회로 좀 이어질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마스크 한 번씩 벗어주시면 촬영 편하게 해주세요. 네, 정면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멋있어요. 1분 드리겠습니다. 빨리 찍어주셔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식적이죠? 네.